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김없이 또 시작이 됐네요. 네. 지금 이제 11월 달부터 이제 계약법 이제 진행하게 된 이윤석이라고 하고요. 뭐 저를 알고 오신 분들도 있으실 수 있고 원장님 때문에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저는 보험계약법을 맡고 있습니다. 계약법을 맡고 있고 그 재산보험도 2차에서 하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우선 이제 보험계약법은 저희 1차 과목이죠. 손사 시험 다 준비하시는 분들은 40문제 나오시고요. 계리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계약법에서 20문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비중이 나오고 있고 오늘 첫 시간이니까 뭐 난이도라든가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공부 시기라든가 그리고 제가 나름 자칭 그 객관식에서 한 번도 실패를 맛본 적이 없는 객관식의 규제라는 스스로 별명을 붙였기 때문에 보통 이제 모르는 게 나올 때 저는 어떻게 찍고 있는지에 대한 거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긴 한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보험계약법을 들어가기 전에 이 보험계약법은 보험이라는 단어하고 계약법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잖아요. 그럼 이제 보험이 뭔지, 그 계약이 뭔지, 그 계약법이 뭔지 합쳐서 보험계약법은 일반 계약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본 다음에 진도로 쪽쪽쪽쪽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공부 시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1, 2차 공부 시기, 그 다음에 범위, 이렇게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이 11월 달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계약법이 보통 12월 23일까지 종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때까지 종강을 할지는 저도 확답은 못 드려요. 저번에도 8주 하려고 그랬었는데 시간이 한 4시간 정도도 초과됐었거든요. 하다 보면 사실 분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올해는 좀 더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선 공부 시기는 11월 달이랑 12월 달은 여러분들 1차 수업 들으시잖아요. 손사이론, 뭐 계약법, 뭐 업법 들으시면은 거기 이해하시는데 중점을 두시면 될 것 같아요. 2차 책은 잠시 접어두시고 11, 12 때는 반드시 보험계약법의 기초 다지시고 손해소송 이론에 대해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 그러니까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어느 정도 익히시면 되냐면 책을 봤을 때 책에 있는 내용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해를 다 하실 정도 딱 그 정도까지만 보시면 돼요. 그럼 수업만 충실히 따라오시고 그 다음에 복습 정도만 잘 하셔도 그 정도는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필기하신 거 정리 잘 해두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11, 12는 무조건 여러분 1차 준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1월달, 2월달 되시면은요 그때 이제 저희도 뭐 학원에서 2차를 강의하긴 하지만 그때가 이제 2차를 딱 공부하기는 좋아요. 동차 합격을 염두에 두신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1월달하고 2월달에는 2차에 집중하세요. 그냥. 그러니까 2차를 거의 80% 이상 두시고 1차는 그냥 심심할 때 보는 정도. 여러분들 보통 심심하실 때 독서 많이 하시잖아요. 지식인들이시니까. 그렇다 치고 그랬다 치고 일단 그 독서하는 시간을 빼서 1차 책을 한 번씩 이렇게 뒤적뒤적 보셔도 됩니다. 아니면 저도 저 학교자 설명할 때 왔다가 좋은 정보 들은 건데 예스24 어플을 깔면은 그게 이렇게 읽어주는 그 기능이 있대요. 문서를 읽어주는 기능. 그래서 자기 목소리 자기가 녹음하면 좀 이상하다고 그 어플을 이용하셨다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저도 써보진 않았는데 일단 뭐 그런 어플이 있다고 하니까 녹음하는 걸 듣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활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1차든 2차든 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때는 무조건 어쨌든 2차에 집중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시험이 4월 중순 조금 넘어가거나 그렇거든요. 1차 시험이. 그러면 3월 달하고 4월 달에는 이 1차 공부했던 거 토대로 이제 문제풀이입니다. 문제풀이가 들어갔는데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십시오. 많이 풀어보시고 이때 하나 더. 이때 교재를 많이 읽어보실 때 아셔야 될 게 계약법을 눈에 익히셔야 돼요. 보험계약법은 638조부터 739조의 3까지 있는데 거기까지는 무조건 눈에 많이 익혀두셔야 되고 그 중에서 더 집중해서 보셔야 될 부분이 계약법은 638조부터 682조 여기가 어디까지냐면 손해보험에 있어서 그 총칙 손해보험의 총칙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대위권까지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럼 683조부터는
화재보험이라 그래가지고 손해보험 강론편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럼 출제 비중이 손해보험 총치까지 보험계약법 처음부터 총치까지가 거의 60%, 50에서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보셔야 되고, 왜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냐면 나머지는 강론인데 손해보험만 하더라도 뭐 화재보험, 운송보험, 책임보험, 자동차보험, 그다음에 뭐 보증보험 뭐 이런 식으로 6가지가 있고, 뭐 인보험도 생명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 이렇게 있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거기서 문제가 분산돼서 나와요. 예, 근데 특히 이제 손해보험은 제가 말씀 안 드린 거 해상보험이 또 있는데 해상보험이 좀 많이 나오고, 인보험은 생명보험 편에서 많이 나오는데 사실 법조문이 몇 개 안 되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약관을 건드려요. 이제 해상보험은 법조문을 건드려요. 해상보험은 왜냐면은 약관 자체가 해상보험은 영문약관을 그 영국에서 만든 영문약관을 주로 보기 때문에 계약법에서 나오기는 조금 부담스럽고, 약관은 어쨌든 생명보험이나 자동차보험에서 많이 건드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그냥 차라리 문제를 통해 가지고 익힐 수밖에 없어요. 그것 때문에 약관을 외울 수는 없으니까. 해상보험까지는 이제 손해보험 총칙까지 보시고, 시간 되면은 해상보험 편도 좀 눈에 익혀가지고 법조문 정도는 보시는 게 더 좋고, 사실은. 자, 그러면 이때 이제 계약법하고 1차 책 읽으실 때 여기까지는 좀 집중해서 보시고, 2차 준비하셨다가 3월, 4월 또 문풀 하면서 이때 눈여겨보셨던 계약법이 암기하는 수준에 다다르셔야 됩니다. 암기하는 수준에. 그래서 몇 개 조문 안 되거든요, 생각보다. 그래서 하루에 1개 조문씩만 외운다고 생각하셔도 저는 그렇게 공부했거든요. 예, 그렇게 하셔도 괜찮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뭐 공부 시기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2차는 뭐 일단 1차를 붙고 나서 시작을 해야 되니까. 참고로 이 1차 시험 보시고 나면 학원에서도 가다반이 나오지만 그 보험개발원에서도 이제 가다반이 한 2, 3일 내로 떠요. 뜨면 이제 그거 보시고 시험지는 여러분 들고 나오실 수가 있어요. 채점 바로 가능합니다. 학원에서 가다반도 보통 그날 또는 다음날 나오기 때문에 하는데, 저는 뭐 굳이 그렇게 뭐 이렇게 피곤해 죽겠는데 기다렸다가 막 채점해 보실 걸 권하지는 않고, 그 어쨌든 문제를 푸시면서 시험장에서 문제 푸시다 보면은 본인이 이제 좀 느낌이 오세요. 합격권이다 아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어떻게 체크하시는지는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고, 공부 범위는 그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이제 보험계약 법이니까 당연히 법령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법령이 있으니까 당연히 법령을 적용한 판례가 있겠죠. 그리고 법령의 문구 자체가 모호하다 보니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이냐, 학설들이 막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법령 외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는 법보다는 약관에 많이 의존하거든요. 약관이 바이블이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보통 약관도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법령, 판례, 학설, 약관을 다 보셔야 되는데, 이 법령은 이제 당연히 보험계약법이니까 일단 보험계약법을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약관 규제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좀 보시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민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라는 게 있어요. 법령은 이 정도로 보셔야 되는데, 이걸 뭐 많이 보시는 건 아니고요. 보험계약법은 당연히 많이 보실 거고, 약관규제법이라든가 민법, 자배법은 이거는 특히 이제 자동차 보험하실 때 보시게 될 거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만, 해당 사항에 대해서만 보시게 될 거예요. 보시게 될 거고. 사실 보험계약법의 이제 범위 자체가 이제는 뭐 제한능력자라 그래가지고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라는 용어 들어보셨잖아요. 그 상법이 없는 그런 내용까지 나올 정도로 점점 조금씩 그 범위가 좀 넓어지고 있어요. 사실은 넓어지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판례죠. 자, 판례는 보통 이제 보험계약법 출제되는 판례들이 보면은요, 진짜 넓게 보면 10년치. 10년치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사실상 한 3에서 5년치 정도가 많이 나오는데, 정말 유명했던 판례는 그 판례가 한 10년이 지나도 바뀌질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10년치까지, 과거 10년치까지 판례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많이 나오는 건 대부분 3에서 5년 정도 보시면 되고, 뭐 이것 때문에 어떤 분들은 돈 내고 로엠비에 등록을 하겠다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러실 필요 전혀 없는 게, 보통 이제 우리 대법원 들어가시면은 판례가 이제 물론 로엠비만큼은 아니지만은
이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로엠비는 유료 회원들이다 보니까 좀 더 많이 나오는 건 맞는데 저희가 이제 그 돈이 있어야 칠 수 있는 시험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 출제위원들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법원 사이트에서만 접속해도 알아볼 수 있는, 인터넷에서 사건 번호만 쳐도 쭉쭉 나오는 그런 판례들 위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학설. 학설은 이제 그 법령을 공부하시다 보면은 뭐 이런 설 저런 설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우선은 공통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 하나만 말씀을 드린다면, 학설 중에 뭐 절대설이다, 상대설이다, 이런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뭐 피보험 이익에 대해서 절대설과 상대설, 아니면은 뭐 이득금지 원칙에 대해서 손해보험에 있어서 절대설과 상대설, 이런 것들이 잠깐 나올 텐데, 그러면은 이 절대설, 손해보험의 손해보상 이론의 절대설, 뭐 이득금지 원칙의 절대설, 피보험 이익의 절대설, 이런 거 어떤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막 외우러 가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절대설과 상대설이 뭔지만 이해하시면 그 다음에 거꾸로 피보험 이익이랑 이득금지 원칙을 갖다 붙이시면 되거든요. 예를 들자면 절대설은 이런 겁니다. 어떤 학설이든지 간에 절대설과 상대설로 구분된다는 것은, 이 절대설은 원래 사회과학에서 이제 처음에 나오기 시작한 용어예요. 그러니까 학문이 뭐냐라는 이제 근본적인 고찰에서 시작이 됐던 건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이런 겁니다. 학문은 진리를 탐구하는 학문이다. 그러니까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다. 그게 본질이다. 그래서 학문의 본질을 찾고자 하는 것들이 바로 절대적인 입장이에요. 그럼 피보험 이익에 대한 절대설로 볼까요? 아니 뭐 이득금지 원칙에 대한 절대설로 볼까요? 그럼 이득금지 원칙은 손해보상이 그 손해보험에 있어서 아주 진리, 근본적인 진리이다. 이렇게 보면 절대설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해도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상대설은 뭐냐? 학문적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야, 모든 학문에 어떤 현상들이 얼마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 진리가 뭐가 있겠니? 그냥 그 현상대로 이해하면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진리는 없다 라고 보는 게 상대설입니다. 그러면 이득금지 원칙에서 상대설이라 하면 절대적으로 손해보험에서 받아들여지는 원칙이 아니라 그냥 어떤 그 현상 하나하나의 어떤 사건 사례들에 있어서 어떤 사회적인 부작용이 없게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일 뿐이다 라고 이해하는 게 상대설이에요. 피보험 이익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절대설은 진리로 보는 거, 상대설은 그 현상에 대해서 이해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해하는 것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어떤 깨알 같은 내용이긴 하지만 이런 내용들을 좀 토대로 알고 접근하시면 좀 더 이해하시기가 편할 거예요. 그리고 이 보험기업법이 사실 아주 다행히도 객관식이잖아요. 그럼 달달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한두 단어 봤을 때 이게 탁 생각날 정도? 그 정도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이런 이해도가 그래서 좀 더 중요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약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동차, 그러니까 인보험인데 엄밀히 정확히 말하면 질병, 상해보험, 표준약관, 생명보험, 약관은 이 정도 범위 내에서 기출이 됩니다. 기출이 되고 있고, 뭐 약관에 이제 뭐 있는 내용 중에서 뭐 의료과실이 상해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런 내용들은 굉장히 단골로 기출되고 있어요. 단골로 정말. 그래서 약관 내용을 보셔야 될 것 같고, 물론 수업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만약 궁금하신 분들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도 마찬가지고, 금융감독원에 들어가시면은요 업무자료실 들어가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출력 다 가능하시니까. 지금은 예전에는 하나씩 나왔었는데 이제는 표준약관 하나 통째로 묶어가지고 그거 보니까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있고 뭐 생명보험 있고 상해질병보험 있고 실손보험 있고 그런 식으로 다 묶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필요한 거 뭐 인수해서 보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이제 뭐 1차는 무조건 합격한다고 봤을 때 2차에서는 이제 보셔야 될 부분들이니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난이도입니다. 난이도. 그래서 저는 어딜 가든 꼬인 군번이었어요. 사실 뭐 군번도 꼬인 군번이었고, 학번도 좀 꼬인 학번이었고, 좀 그런 게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좀 꼬인 기수라고 저는 봅니다. 이번에 손사 시험은. 그래서 왜냐면 계약법이 제가 2005년도에 그 계약법 시험을 그때 손사 시험 1차로 처음 봤었거든요.
2005년도, 2004년도였구나. 죄송한데 2003년도에 봤구나. 대학교 3학년 때 봤어요. 처음에 본 게. 그때 제가 3종이라는 그 손사 시험 봤었는데 자동차. 그때 보험계약법이 있었죠. 그때도 당연히. 그리고 보험계약법은 여러분들 참고로 91년도에 한번 바뀌고 2015년 3월 12일에 한번 바뀌었기 때문에 약 24년 동안 바뀐 적이 없었어요. 좋은 과목이기도 해요. 한번 외워두면 평생 갈 수 있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시험 봤을 때 보통 이제 2003년도에 1차 보고 2차 한번 떨어졌어요. 떨어지면은 보통 이제 그 다음에 1차를 안 볼 것 같은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또 보게 돼 있어요. 불안하거든요. 올해 2004년도에도 본다 보장이 없잖아요. 또 보게 되는 거죠. 근데 그 해는 어쨌든 1차 보고 2차는 못 보게 됐었는데 2004년도에는. 그리고 제가 매년 있다가 다시 3종 봐가지고 시험 붙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차 시험을 제가 많이 봤다는 거예요. 계약법 시험을 2번, 3종 붙을 때 한 번 보고 그 다음에 신체손사는 뭐 면제였으니까 계약법 시험 3번 봤거든요. 근데 진짜 정말 욕 나오게 어렵게 나온 애가 2004년이었나 그랬을 거야 아마. 그때 2,500명 봐가지고 500명 붙었어요. 그 해. 그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그때 대학교 4학년 때 가르쳤을 텐데 그때 1차 시험만 붙은 사람들 상대로 보험회사에서 원서 접수 받아주고 면접 바로 볼 수 있게. 2차 시험 안 붙었어도. 네. 거의 그때가 마지막이었죠. 손사 시험만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메리트가 있었던 데는. 근데 그때 저는 이제 지원을 안 했죠. 저는 이제 어차피 회사 생활에 대한 어떤 적응할 자신이 없었어요. 제일 큰 건 출근. 제가 아침잠이 많아서 절대 출근 못 해요. 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근데 어쨌든 그 시험 진짜 어렸었어요. 근데 그 시험 어떻게 나왔냐면 1번부터 40번까지 거의 판례 위주로 나왔었어요. 그리고 한 그런 현상이 2, 3년 전에 한 번 더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시험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항상 계약법은 항상 거의 벗어나질 않아요. 난이도가 한 해 어려우면 하나 쉽고 한 해 어려우면 하나 쉽고 한 해 어려우면 하나 쉽고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2014년도에 바뀌었죠? 1, 2, 3, 4종에서 신체 재물로 재물 차량으로 바뀌었죠? 바뀐 다음부터는 난이도가 약간 오히려 높아진 거에서 약간 이런 식으로 가요. 그러다가 2, 3년 전에 한번 이렇게 나왔었고 뭐 모양 이상해졌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때 올해는 난이도가 높을 거예요. 작년에 쉬었거든요. 작년에 쉬었어요. 올해 난이도 높을 거고 난이도를 그럼 어떻게 높이느냐? 보험계약법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올해 이제 또 한 조문 정도 바뀐 게 있긴 한데 타인의 생명보험에서 서면 동의에 이제 공인 전자 서명이 포함되는 거 바뀐 조항이 있긴 한데 적용되는 2018년 11월부터 적용됩니다. 그래서 조항이 바뀐 조항이 있긴 한데 그 외에는 어차피 이 법조문 자체는 2015년 3월 12일에 많이 바뀌진 않았어요. 개정상법이 많이 바뀌진 않았고 그러면 어차피 이때까지 몇십 년 동안 문제를 내왔잖아요. 똑같은 문제를 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계약법 자체에서 꼬아서 낸다거나 학설을 내기에도 그래요. 학설도 어렵게 냈을 때 많이 나왔었으니까. 그러면은 가장 출제위원들 입장에서 난이도 높일 수 있는 거는 판례거든요. 판례는 계속 나오잖아요. 계속 나오니까 1번부터 40번까지 판례 위주로 그러니까 보기 지문 1번 자체를 판례를 내는 거죠. 4번까지는 판례 4개를 내고 이 중에서 틀린 거 골라라. 이런 식으로 내버리면은 난이도가 확 뛰는 거죠. 미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그럼 이제 보통 어법이랑 같이 보실 텐데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겠죠. 문제 푼다고. 그리고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고. 아마 제가 볼 때는 저는 올해 저도 계약법 시험 준비할 때는 판례를 조금 더 치중을 할 생각이에요. 네. 근데 교재는 보면은 뭐 다른 어떤 두꺼운 책들처럼 판례가 많이 보이진 않으실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충할 거면 그때마다 제가 사례를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적으시면 되고 사실 작년에 하고 올해 하면서 판례를 그 책에다가 다 요약해서 넣을까 말까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뭐 안 넣기로 결정을 한 게 저는 공부할 때 판례를 설명해줘도 그렇고 직접 이렇게 손으로 사실관계 적고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 이런 근거 때문에 이렇게 판단을 했다. 저도 공부할 때 이렇게 정리를 하면 그게 좀 오래 가더라고요. 그냥 단순히 책에 편안하게 적혀 있어가지고 나중에 보지 뭐 이거보다는. 그래서 조금 어렵더라도 그 방법을 좀 가실 걸 권하고요. 그리고 보험계약법은 어차피 여러분들이 손사 시험을 합격하시고 나면은 거의 직업으로 하실 생각이시잖아요. 네, 왜냐면 뭐 딱 봐도 저희가 이제 이거 따고 다른 것도 시도해 봐야 되겠다라고 20대의 나이는 아니신 걸로 보이기 때문에 20대 초반은 아니신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이걸 따시고 나서 일을 한다고 치면 여러분들이 보험계약법은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과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험계약법은 여러분들이 일하시면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될 내용이에요. 반드시.
반드시 보험업법은 솔직히 아실 필요가 없어요. 보험업법은 뭐 회사에서 금융감독원에서 회사 규제하는 거예요. 너 자본금 제대로 쌌어? 책임준비금 있어? 너 뭐 보험사 설립할 거야? 돈 얼마 300억 이상 있니? 이런 거 물어보는 거거든요, 보험업법들은. 그리고 왜 이제 설계사분들한테 설계사 무슨 행위 하면 안 돼? 너 무슨 뭐 형법상으로 뭐 제재 받았으면 사회에서 할 때 5년간 안 돼? 뭐 이런 것들 내용 얘기해 놓은 거고, 손사 너네들도 일 똑바로 해야 돼,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어차피 일이야 우리 똑바로 할 거니까. 문제는 이제 소비자 편에서 또는 보험회사 측 입장에서 지급 부지급을 결정할 때 약관이 발부이 되지만 그 약관 내용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건 결국 보험계약법이거든요. 보험계약법에서 파생되는 이론이고, 보험계약법을 근거로 놓은 판례고, 그거기 때문에 보험계약법은 여러분들이 일을 제대로 하시려면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1차 시험에서 올해 어렵게 나오니까 어떻게든 이것만 넘어가자가 아니라 하시는 김에 제대로 공부하실 것을 저는 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보험회사 쪽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쪽은 정말 이 지식 남들보다 하나 더 하는 걸로 속된 말로 몇 건 더 해먹고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지식이 좀 중요하고, 당연히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은 뭐 사건 사례에 대해서 말을 잘 안 해주시죠. 본인이 딱 입 꼭 다물고 있단 말이에요. 뭐 그거는 이제 그런 부분들 편하게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식이 중요합니다. 어쨌든 난이도는 올해는 어려울 거다라고 저는 솔직히 거의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 판례 위주로 많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방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방법이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방법 내지는 요령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방법은요, 보험계약법에 대해서 예전에 제가 공부했을 때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면, 저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보험계약법 강의하시면서 다 필요 없다, 외워라 그냥 계약법을 638조부터 682조까지만 외워라, 다 외우라고 말도 안 한다. 어떻게 외웁니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달달 외워라. 또는 뭐 그리고 이런 것까지 다 구분해가지고 외우라는 겁니다. 외워라. 이런 뭐 보험계약자 측에 뭐 어떻게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 다 외워라 이렇게. 그럼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솔직히 자신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내가 암기력이 좋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이해력이 내가 좋나 그런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무조건 외우라고 하니까 외우는 건 좀 쉬울 것 같았어요. 그나마 앉아가지고 이해하는 것보다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좀 암기력이 떨어지니까 남들처럼 하루에 몇 개 조문씩 외우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한 놈씩만 줘줬어요. 하루에 한 개 조문만 외우자. 첫날부터 붙잡고 외웠어요. 근데 저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이해하고 암기하기보다는 일단 외웠어요. 뭔 뜻인지 몰라도. 한 개 조문씩 외운 다음에 책을 보면서 계속 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남들보다 좀 뒤늦게 오더라고요. 아, 이게 이런 거였구나. 대신 이제 암기가 돼 있는 상태면 그게 이제 치고 올라가는 게 좀 빠르죠. 돼 있으니까. 근데 다른 한 분은 어떻게 공부했냐면, 그분은 그냥 수업만 듣고 되게 열심히 수업 듣고 열심히 필기하시고 문제은행 첫 문제 풀어보겠다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게 어렵게 나온 애였을 거예요. 아마 2004년도 아마 그때 이제 결과가 갈렸는데 그 친구는 떨어지고 제가 붙었어요. 그때 1차 시험 60 몇 점 나왔는데 보험계약법이 엄청 고득점이라고 막 그랬거든요. 주변에 다 꽈락으로 떨어지고 사시 공부하던 형도 계약법 꽈락으로 떨어졌으니까. 근데 이게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 이해를 보통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이해의 결국 종착지는 암기거든요. 종착지부터 갔다가 처음부터 시작하든 처음부터 해서 나중에 종착지로 가든 그건 나한테 편한 방법으로 하시되 결국 이거는 암기를 하는 게 나한테 편하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셔가지고 이 조문에 대해서는 요건이 이렇고 효과가 이렇고 여기서는 뭐 학설은 이렇게 갈려져 있고 이런 사례는 이렇게 돼 라고 한 조문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건지, 그냥 조문 달달달 암기하시고 사례를 갖다 단편적으로 대입하실 건지는 편한 대로 결정하실 때, 저는 두 번째가 좀 편했어요. 편해가지고 암기를 했고, 암기를 할 때 저는 하루에 한 조문씩 외우되 여러분들 스스로를 너무 믿지 마세요. 저도 저를 그렇게 믿지 않았거든요. 무슨 소리냐면 오늘 외웠던 거를 내일이 저가 기억을 잘 못해요. 사실은 많이 까먹어요. 그래서 저는 하루에 하나를 외웠으면은 그 다음날 하나를 외운 거를 확인을 해보고 하나를 더 외우죠. 셋째 날 되면은 두 개를 확인하고 하나를 외우죠. 넷째 날 되면은 세 개를 확인하고 하나를 외우죠. 그렇게 해가지고 남들 누가 쓴 책을 보니까 17번이면 사람이 머리 기억을 한대요. 근데 전 17번 봐도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최소 30번, 40번을 해야 조금 기억이 날 정도였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저는 했고, 처음에 기하법 암기하실 때에는 쓰는 방법은 정말 저는 미련하다고 생각해요. 처음에 쓰는 거는 그냥 입으로 외우시는 걸 추천해요. 입으로. 그래서 그 전철 왔다 갔다 하실 때, 그때 뭐 아니면 뭐 어디 왔다 갔다 버스 타고 그냥 할 때, 그때 그냥 내가 외웠던 걸 확인해 보는 거예요. 확인해 보고 그때 이제 뭐 한 조문이 안 되면은 그 전철 타고 가면서 뭐 한 줄, 또 오면서 한 줄, 뭐 자기 전에 한 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한테 보상을 좀 적절히 주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그 PC방 가서 게임 2시간 하기 전에 이거 조문 외우고 다 외우면 가자, 이런 식으로 이제 했었거든요. 대학교 때는 PC방 많이 다녔으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쨌든 편하신 대로 하실 때, 어쨌든 암기를 하실 때 계속 반복하셔야 돼요. 예, 내가 오늘 외웠다고 해서 그게 시험 날 때 절대 기억이 안 나고, 어느 정도 외우시면은요 시험 가서 딱 긴장해 버리면 기억 하나도 안 나버려요. 그래서 내가 무의식적으로 나올 정도가 돼야 돼요. 술 취해서도 나올 정도가 돼야 돼요. 근데 그게 이제 반복이에요. 한 2달, 한 3달, 2-3달 정도 하시면 그 정도는 될 거예요. 저도 머리가 좋은 편 아니었는데 됐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뭐 요령 이런데, 어쨌든 이 법조문에 대해서 이제 암기를 하시면은요, 매일매일 확인해 보시는 거 빼고는 책 읽어보고 이제 판례 보고 문제 풀어보고 단순화되어 있는 건데, 이건 요령은 답안지 보통 이제 체크하실 때 이제 뭐 찍는 요령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다 할 수는 없겠으니까 시험 보러 들어가시면 시간이 좀 부족할 수도 있을 거예요, 올해는. 근데 이러면은 보험계약법과 업법을, 지금 보험계약법이랑 업법 같이 보나요? 1차 시험에서? 같이 보고 있나요? 어쨌든 이거를 딱 반반으로 보시면 안 돼요. 시간을, 배분을 한 7대3? 7대3 정도 비율. 업법은요 단순 암기 과목이기 때문에, 예, 암기 과목이에요. 업법은 판례가 나오지는 않거든요. 업법에서 왜 얘네 회사가 잘못해서 과태료를 얼마 매겼는지 이런 것들은 판례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암기 과목이기 때문에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고 눈에 익히셔야 돼요. 보험업법을 다 외워야 돼. 이거는 진짜 위험한 생각이세요. 보험업법을 외우실 필요는 없고 눈에 익히고 문제 풀면서 계속 이제 반복으로 하셔야 되는 거고. 근데 이 업법 같은 경우에는 단순 암기 과목이기 때문에 붙잡고 있는다고 해서 답이 나오는 과목이 아니에요. 내가 봐서 모르면 내가 암기가 안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과감하게 가셔야 돼요. 대신 업법 문제 많이 풀어보셨으면은 웬만하면 70점 이상은 다 나와요. 웬만하면 70점 이상 다 나와요. 제가 진짜 어렵게 봤어도, 제가 보통 업법, 그러니까 제가 보통 보험계약법은 쉽게 나오면 보통 한 95점, 뭐 90점 이상 나오고, 보험업법은 진짜 못 봤을 때도 70점 정도였거든요. 보통 뭐 90점, 85점 이상 이렇게 나와요. 대신 이제 딱 붙잡고 할 때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확 하셔야 돼요, 업법은 진짜. 네. 근데 어쨌든 요령은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이렇게 쭉 40번까지 있단 말이에요. 계약법 판례가 많이 나왔다 그러면 일단 푸세요. 어렵게 나왔으니까 업법부터 풀자 하지 말고 계약법부터 푸세요. 일단 푸시되 1번 알겠어요. 3, 2번 모르겠는데 붙잡고 넘어지지 마시고 그냥 넘어가세요. 그냥 모르겠으면. 대신 진짜 아닌 것 같은 것만 빼고 시험지는 갖고 나올 수 있으니까 시험지에 저는 체크를 하거든요. 1번 아니면 3번인 것 같은데 넘어가고 4, 얘는 알겠어. 얘는 2, 3, 4 이거 같아. 1 알겠어. 얘는 한 1, 3. 얘는 도통 모르겠다. 여기 첫 키로 딱딱 타고 내려간 다음에 내가 확실히 알겠는 것만 동그라미를 쳐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 쳐요. 그러면 이제 확실히 알겠는 거 치고 이제 일단 문제만 풀고 OMR 답안은 지금 체크하지 마세요. 나중에 밀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보험업부터 쭉 풀어요. 그리고 이제 계약법 넘어와가지고 1, 3번 중에서 왜 그러냐면 이걸 계속 붙잡고 있는다고 해서 답이 보이진 않아요, 여러분. 한 2번 읽어서 모르겠는 거면 진짜 모르는 거예요, 얘는. 생각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에서 저는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들 너무 맹신하지 마세요. 문제 개별적으로, 죄송하지만 저도 그랬는데 개별적으로 이거는 3번 같은데? 그래서 3번 찍으시고 이거는 2번 같아. 그래서 2번 쓰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답이 다 비껴나가는 참극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이거는 진짜 모르겠다 싶은 거잖아요. 이 중에서 답이 나올 것 같은데 이건 좀 1, 3이 맞는 것 같으면 2, 4는 확실히 아닌 것 같고, 그러면 봐가지고 많이 겹치는 걸로 찍어 가셔야 돼요. 많이 겹치는 걸로. 얘 3번 있는데 얘도 3번이 답 2, 3, 4 중에 후보군이 3번이 있네? 그러면 같은 번호로 가세요, 그냥. 그게 맞는 확률이 높아요, 사실. 네, 사실 높아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1번인 것 같아. 이건 4번인 것 같으면 다 비껴가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 답안지도 여러분 보시면은 답안만 저는 가끔 한번 보거든요. 기출문제 답안만. 예전에는 1, 2, 3, 4번을 갖다가 약간 비율적으로 냈다면 이제는 몰빵으로도 잘 내요. 답이 3, 3, 3, 3, 4 이런 식으로 잘 나와요. 잘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막 어떤 분들은 객관식이 보통 뭐 번호가 보통 25% 30% 비율이니까 내가 쓴 모르는 답을 봤을 때 몇 번 이거는 이제 그 공식이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 그러니까 심심하실 때는 기출문제 답안만 보세요. 그러면 번호가 11112, 뭐 33, 44, 11, 뭐 341, 뭐 이런 식으로 뭐 내려오는 경우가 많아요. 보면은 그런 것도 좀 요령이에요. 사실 객관식은 요령이거든요. 예, 요령이고 그다음에 제가 방금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이렇게 봤어요. 두 개 중에서 제가 이제 찍는 거는 세모, 네 개 중에서 세 개 중에서 찍는 거는 X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시간이 좀 남아요. 남으면 완전히 맞다 싶은 거랑 개수를 내 점수를 매기고 세모는요. 그 중에 50%만 맞다고 가정을 해가지고 점수를 내면은요. 그게 내가 받게 될 최저 점수예요. 그래요. X는 어차피 X 중에 몇 개는 맞아요. 사실 세모는 생각보다 많이 맞아요. 생각보다. 여러분 반 잡아도 제가 보수적으로 잡은 거예요. 보수적으로 좀 최저선을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보면은 점수가 이 선 이상은 무조건 나와요. 그럼 여러분 40점 넘었다. 일단 꽈락은 넘었구나 이거는. 계약법 어렵게 나왔는데 꽈락 넘었으면 선빵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법, 손해성 이론에 집중하시면 되는 거고. 전 다모정하고도 그런 식으로 했어요. 하면은 대부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 1, 20점은 많이 나와요. 이렇게 보수로 잡았던 것보다. 왜냐면 또 이게 그 대신 이게 절대로 이거는 1번 같은데 이건 4번 같은데 이렇게 가셨다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더 떨어져요 점수가. 그래서 그냥 나왔을 때 어차피 통계 확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딱 공통되는 거 찍어가지고 저는 과감하게 밀었었고 그렇다는 거. 왜냐면 제가 수능 봤을 때에도 맨 마지막 언어영역에 의해서 7문제를 못 풀었었는데 그때 한 문제를 그냥 밀었어요. 문제 풀지도 못했으니까 그때는 3, 3, 3, 3, 3 이렇게 밀었었거든요. 그래서 답이 1, 1, 1, 1, 4, 4, 4, 4 이런 식으로 나왔었어요. 7문제가 다 틀렸던 기억이 있어요. 가지고 일단 문제는 보긴 다 봐야 된다. 문제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왜 이걸 넘어가시라고 하는 거는 제가 수능 봤을 때도 모른다고 해서 계속 붙잡고 있으면 결국 맨 마지막에 문제를 못 풀어요. 그래서 모르면 일단 넘어가요. 두 번이면서 모르겠으면 넘어가고 탁탁탁 풀어 나가가지고 일단 전체를 다 훑어서 풀어야 돼요. 네, 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비어 있는 거 보셔야 된다. 그래서 만약 이 점수 보수적인 거 이상이면은 답안 뭐 나왔을 때 매기고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뭐 합격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뭐 시험과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보험 계약법이잖아요. 이 보험이 뭔지, 그 다음에 계약이 뭐고, 계약법이 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저희 강의는 어떻게 하냐면 제 강의에 대한 어떤 뭐 먼저 양해를 드린다면 뭐 강의라고 표현할 것도 없으니 수업은 되도록이면은 제가 편한 말로 할 겁니다. 편한 말로 뭐 가끔 뭐 지랄 뭐 이런 얘기 나올 수도 있고 뭐 개소리 이런 얘기 나올 수도 있어요.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뭐 법적 용어라고 해서 법적 용어로 제가 어렵게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예시를 갖다가 뭐 남녀가 사귀는 얘기를 자꾸 예시를 들고 한다 하더라도 제 목적은 오로지 그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 편안하게 이해만 되시면 돼요. 네, 이해만 되시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보험계약법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주 기초적인 내용부터 얘기를 할 거고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이윤석이라는 애가 이렇게 얘기했던 내용이 생각이 나면서 내용을 습득하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 경우도 많고 같은 예시를 드는 경우도 많고 가급적이면 저는 같은 예시를 통해서 다른 내용을 설명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야지 좀 한 가지 예시를 들어야 이해가 잘 되지 각각의 내용마다 각각의 예시를 들어버리면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그 예시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헷갈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나중에 지겨우실 수도 있어요. 저 새끼 그 예시밖에 못 들어? 다른 예시도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편안하게 좀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보험계약법이라는 건 학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일단 보험 때문에 만들어진 법률이잖아요. 보험계약법은. 그 보험이 솔직히 이제 뭐 보험학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학문적인 어떤 그런 지위보다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만날 수 있는 모습들이잖아요. 보험. 여러분들 뭐 보험 있는데 뭐 아이고 설계사가 그 가입할 때 그거를 얘기를 똑바로 안 해줘가지고 보상을 못 받았다네. 어떻게 해야 돼? 내지는 내 차 뒤에서 받쳤는데 보험사에서 이거밖에 못 주겠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얘기들. 아니면은 우리 남편이 뭐 자살을 했대. 그래서 보험금을 받았니 못 받았니? 이런 내용들. 뭐 이런 내용들이 갖다 전부 보험이잖아요. 보험. 그러면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규율하는 법규가 보험계약법이거든요. 뭐냐면 학문이 나고 보험이 생긴 게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만든 우리가 계속 부딪히고 있는 보험 제도잖아요. 보험 제도. 많이 부딪히는 보험 내용들. 그 내용들에 대한 법규의 규율이에요. 규율. 그래서 이걸 갖다가 내가 시험 공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느끼시지 않도록 제가 노력을 많이 할 거고 그냥 일상생활에서 그냥 보험. 우리가 만나는 일상생활에서 그냥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에서 생각을 하면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지향하는 내용도,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도 그런 어떤 그 정도 수준에서 지향을 하니까. 그래서 일단 그 정도 수준에 시작을 할 거다 말씀을 드리고 먼저 보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자, 우리 편안하게 한번 생각해보죠. 보험이 왜 필요할까요? 보험이 왜? 보험이 왜 필요하죠? 뭐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단 보험이라는 거는 내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저는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은 저는 자동차 타고 가면서 음악을 듣는다든가 라디오 듣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내용에 좀 빠져 있다 보면은 사고가 날 수도 있겠죠.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들어요. 이러다 사고 날 수도 있지. 이러다 한번 큰일 나지. 근데 우리는 솔직히 그런 어떤 생각이 들었을 경우에 그때 뭘 찾죠? 사실은 보험. 그럼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결혼했는데 내가 사고가 나서 죽거나 다치면 집사람이나 애들은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어떡하지? 보험을 통해서 보험금이라도 많이 담아놓으면은 가입해 놓으면은 애들이 먹고 살겠지. 집사람은 좋아하겠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지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보험이라는 거는 결국 뭐 하나 더 예를 들어볼게요. 감이 안 오시면 내 길 가다가 넘어질 수 있어요.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등산 갔다가 막걸리 먹는 거 참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전 참 좋아하는데 막걸리 먹고 음주 보행하다 넘어지는 경우 많죠. 그럼 그때 이제 일을 못 하게 되잖아요. 일 못 하게 되면은 돈을 못 벌게 되고 그럼 그 경우로 대비해서 상위 보험 가입하는 거죠. 결국 우리 저변에 뭐가 깔려 있습니까? 보험을 가입하는 사람들은 위험, 사고에 대한 위험, 그로 인해서 소득의 감소가 발생하는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두려움 이런 거 갖다가 보험, 그러니까 두려움 갖다가 위험이라고 하고 그 위험에 대비하고자 하는 게 보험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험 이전에 한번 우리의 어떤 일상생활을 한번 들여다보죠. 여러분들 각각의 일상생활을. 라이프 스타일을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앉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사고가 나가지고 보험에 가입 안 한다 하더라도 사고가 날 수 있는 확률들이 있잖아요. 그럼 사고가 날 수 있는 확률들은 내가 만약에 뭐 클라이밍을 좋아한다. 그럼 클라이밍 하다가 다칠 확률. 내가 축구를 좋아한다. 그럼 내가 축구하다가 무릎이 돌아가가지고 다칠 확률. 이런 여러 가지 확률들이 있겠죠. 그러면 이런 위험들을 갖다가 먼저 쭉 뽑아보는 거죠. 내가 생활하면서 생활 속 위험들. 나는 농구를 좋아하니까 몸싸움 하다가 부딪혀가지고 다칠 확률이 좀 있겠네. 그런 위험들이 있으니까 농구를 할 때 조심해야 되겠다. 내지는 농구를 조금만 해야 되겠다. 아니면은 뭐 무릎 안에다 무릎 보호대를 차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이 생활 속 위험이라는 것도 위험에 대한 학문이 아니라 내가 농구장에 농구하러 가면서 오늘 하다가 보면 다칠 수도 있지만은 이런 것들을 인식하는 것 자체가 위험을 인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위험들에 대해서 인지를 했을 때 그 생활 속에서 위험을 발견하는 거죠. 일단 나 농구 좋아하니까 농구하다 다칠 수 있는 거. 나 운전 좋아하니까 운전하다 교통사고 날 수 있는 거. 나 등산 좋아하는데 등반하는 거 좋아하니까 등반하다 떨어질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위험을 인지하고 있잖아요. 인지하게 됐으면은 위험을 발견하게 되고 인지하게 됐으면은 이 위험에 대해서 이제 이 위험이 이렇게 발생하니까 만약에 내가 농구하다가 다치면은 그 동호회에 가입해서 뭐 이렇게 말 들어보니까 쉽지 않은데 끊어졌다는데 그러면은 꽤 한 3개월 치료 받는다는데 그러면은 내가 지금 벌고 있는 돈이 얼마인데 회사에서 사장이 월급 줄 리가 없으니까 좀 손해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럴 수 있겠네 라고 내가 위험이 현실화됐을 때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분석을 할 수 있겠죠. 그게 분석하는 과정이에요. 별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등산 좋아하는데 옆에 동호회 누가 떨어져 죽었대. 나도 그럴 수 있겠네. 내가 만약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누가 암 걸렸대. 나도 암 걸릴 수 있겠네. 암 걸리면 내가 치료를 1년 동안 받아야 되고 들어가는 돈이 얼마라고?
3천만 원? 3천만 내가 지금 있나? 없나?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 분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위험의 분석입니다. 분석하게 됐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아, 이제 이 위험을 내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까? 어떻게 대처해야 되지? 내가 농구를 좋아하는데 농구하게 되면 많이 다친다고 하니까 농구를 끊어버릴까? 아니면 농구를 조금만 할까? 아니면 몸싸움 하면서 많이 다친다고 하니까 몸싸움을 하지 말고 하기를 할까? 이런 식으로 뭐 동호회 건의를 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등산도 등산하다가 나 막걸리 2병 먹고 굴러가지고 죽었다는 애들이 있으니까 나는 한 병만 먹을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등산을 가지 말까? 아니 뭐 스파크를 신고 등산을 가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위험 관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생각 자체가 농구가 위험하니까 농구하지 말아야지.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식당에서 진상 같은 손님 와가지고 그 내 국수 안에 머리카락처럼 비슷하게 생긴 게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국수를 뒤집고 돈 내놓으라 그러고 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지? 아예 그런 손님들을 받지 말게 입구에서 걸을까? 아니면 머리를 빡빡 밀어버릴까?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럼 이게 바로 뭐죠? 그 사람들 회피하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머리를 빡빡 밀어버리는 거. 아예 머리카락이 빠지는 위험 자체를 피하겠다는 거죠. 내가 자동차 사고가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자동차 이용 안 하는 거예요. 천천히 타는 거죠, 그냥. 이게 회피입니다, 회피. 위험관리 중에 우리는 이미 그 위험에 대해서 느끼게 되고 느낀 거에 대해서 대처를 하게 됨으로써 위험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게 학문에서 말하는 위험관리 절차입니다, 이게 지금. 발견, 분석, 대비책, 뭐 관리책이라고도 하는데 먼저 회피가 있어요. 근데 회피는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어요. 회피는 예를 들어서 내가 그 하다가 다치는 게 두려워가지고 농구를 안 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동호회 사람들이랑 인적 관계가 끊기겠죠. 그런 또 다른 위험 리스크가 생길 수 있어요. 결혼식 때 아무도 안 오게 되는. 그죠? 뭐 예를 들자면 뭐 등산에 대해서 맨날 뭐 등산 안 하다가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등산을 끊었어요. 그럼 이제 주말마다 스트레스 해소였던 등산에 대한 걸 못 하게 되니까 스트레스를 이빠이 받아. 회사 가가지고 스트레스를 그 밑에 직원들한테 풀어. 그 직원이 빡 돌아서 나를 해할 수도 있겠죠. 네, 해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무슨 소리를 하고 싶은 거냐면 위험을 회피함으로써 또 다른 어떤 리스크에 직면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근본적으로 회피를 해버리면 사회생활 자체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이용하는 게 너무 위험할 것 같아가지고 대중교통 이용해요. 전철은 사고 안 납니까? 버스는 사고 안 나요? 날 수 있거든요. 그럼 그래서 아예 그냥 걸어 다니기로 해요. 그럼 걷다가 차에 안 뺐어요? 생각해서 보니까 그냥 회사를 다니지 말자. 집에만 있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또 다른 사회생활로 인한 이익을 포기하게 될 수도 있고 또는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또 다른 리스크에 직면할 수도 있어요. 또 다른 위험.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 뭐가 있습니까? 이거 내가 농구하다가 무릎 다칠 수도 있는데 만식이 물어보니까 무릎에 폐가닥 돌아가가지고 십자인대 끊어지고 수술받고 3개월 쉬었대. 6개월까지 재활 치료한다네? 물어보니까 치료비가 포함해가지고 한 1,000만 원 들었다네? 그럼 어떡하지? 내가 세상 믿을 놈 하나 없고 그래 내가 다쳐서 비용 나갈 때를 대비해서 1,000만 원 모아야지. 그래서 월급 받는 거 조금씩 모으는 거예요. 항목은 농구 상해비 해가지고 가계비 적어가지고 모으는 거죠. 이렇게 모은다든가 아니면 교통사고 나가지고 다칠 경우로 대비해가지고 기금을 좀 모아둔다든가 이런 식으로 조금씩 모아두는 거죠. 내가 스스로 모아두는 거. 이게 뭡니까? 농구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 인한 그 위험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내가 축적시키는 거죠. 그 위험을 그럼 결국 내가 딴 데 안 보내고 내가 보유하는 거잖아요. 농구하다가 다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 내가 내 돈 쌓아가지고 그 농구 리스크를 갖다가 내가 갖고 있는 거죠. 위험이 현실화됐을 때 내 돈으로 해결할 수 있게. 이게 보유예요, 보유. 내가 갖고 있는 거. 네, 내가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다시 좀 이따 배우시겠지만 보유의 대표적인 방법으로 자가보험이라는 게 있죠. 세 번째.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자, 회피하면은 다른 위험에 직면할 수도 있고 보유했을 경우에는 근데 보유도 문제가 있죠. 내가 1,000만 원 모을 때까지 사고가 기다려 준답니까? 그러진 않거든요. 300만 원 모았는데 사고 날 수도 있잖아요. 오늘부터 모아야 되는데 다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보유는 위험이 현실화되기 전에 그러니까 보유를 다 하기 전에 위험이 현실화돼 버리면 그때 어떻게 대비책이 없다는 거죠. 병원에 가가지고 300만 원밖에 못 모았으니까
700만 원만 깎아주세요. 그러면 병원에서 300만 원치만 수술해 드릴게 그러지. 예. 뭐 사정을 봐주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보유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 사고가 기다려주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이런 내용이 이런 문제점이 있고, 세 번째는 뭡니까? 그냥 편안하게 그래 만식이 물어보니까 상위 보험에 가입해가지고 그 보험에서 실손 처리했다네. 자동차 사고 났더니 내가 다치는 거 내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해주고 운전자 보험에서도 보상을 받았다네. 라는 식으로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보험에 가입해야 되겠다. 예. 누가 암 걸려가지고 뭐 치료비 진짜 걱정했는데 암 진단비 3천 나오고 암 생활비 나와가지고 치료비 걱정 없이 그러니까 그 비용 걱정 없이 치료받고 있대. 이런 내용들을 듣게 되면 우리는 보험에 가입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바로 전가라고 합니다. 위험의 전가. 왜 전가라고 하냐면 내가 농구하다가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위험을 갖다가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위험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에 대한 걱정을 보험회사한테 떠넘기는 거잖아요. 네, 나 사고 나면 네가 돈 줘? 라고 떠넘긴 거잖아요. 내가 조금만 돈 낼 테니까 나 사고 나면 나한테 보험금 왕창 줘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보험회사의 제3자에게 전가시킨 겁니다. 전가. 그래서 이거는 위험관리 기법 중 하나로 또 전가라는 게 있다. 이건 이제 보험도 있고 보험이라는 게 대표적이다. 그다음 네 번째는 뭐 손실의 감소, 사고 빈도 감소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사고 빈도 감소는 뭐 화재 사고가 날 걸 대비해 가지고 화재 사고가 나면 또 건물이 이게 다 타버리면은 건물이 폭삭 내려앉아 버려요. 밑에 지지 기반이 튼튼하지 않으면 다 타버렸으니까. 그래서 이걸 내연자라 그러는데 내연자를 튼튼하게 보강을 해주면 화재 사고가 났다 하더라도 얘가 무너지진 않아요, 집이. 그럼 그게 뭡니까? 결국 화재 사고로 인한 빈도를 감소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사고가 발생했을 때 폭삭 무너지는 사건에 대한 빈도를 감소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손실에 대한 감소는 뭐냐면 똑같은 화재 사고로 예를 들 때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거죠. 조금만 이렇게 불이 나면은 바로 팍 터질 수 있게. 그럼 불이 나더라도 다 타지 않고 일부만 타게 되잖아요. 손실을 감소시킬 수 있는 거죠. 그게 또 위험의 대비책 중에 하나예요. 우리 집이 불에 탈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대비해야 되겠다. 저는 참고로 제가 옛날에 이제 당산 쪽에서 손해사정 사무실을 운영하고, 물론 지금도 손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 당산에서 이제 제가 공덕에서 오픈해가지고 2011년인가 10년도에 당산 쪽으로 왔어요. 거기 당산 쪽 가시면 영등포 쪽에 저희 같은 독립손사 사무실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 지역이 임대료가 싸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했었는데 한 2년 3년 있었어요. 거기서 있었는데 거기 이제 사무실을 당산동 4가에서 3가 쪽으로 옮겨놓고 옮겼으니까 내일부터 열심히 하자. 저 다음날 이사 딱 하고 술 한잔 먹고 다음날 이제 니즈마키 한 12시쯤 나왔어요. 근데 웬일로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나왔나? 가지고 문을 탁 열고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어요. 에어컨은 켜져 있고 여름이었거든요. 이게 뭐지? 저 컴퓨터를 켰어요. 컴퓨터 안 켜져. 왜 그런 걸까? 보니까 컴퓨터 옆에가 다 열려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 안에 그 하드랑 CPU를 다 빼간 거예요. 컴퓨터 도둑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키가 있었는데 그거는 잘 부술 수 있다면서요. 그 박살을 내고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안에 CPU랑 PC가 한 10대 있었는데 부속품만 빼갔어요. 경찰에 신고하면 여러분들 그러십니까? 큰일이군요.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안 합니다. 전화하면은 예, 아주 사무적으로 요즘에 그거 되게 많아요. 신고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못 잡아요 그거. 이렇게 얘기해요. CCTV 있어요? 없는데요? 못 잡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뭐 어쩌라는 거지? 그래서 일단 접수는 해드릴게요. 이런 식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정말 망연자실했죠. 그 PC 10대를 새로 부품을 사가지고 깨우느니 또 사는 게 낫잖아요. 있는 거 폐기 처분해버리고. 그래가지고 돈이 좀 많이 깨지긴 했었는데, 근데 어쨌든 그때 제가 의아했던 거는 그 일이 있고 나서 제가 뭘 생각했냐면 도난을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되겠다. 또는 아니면은 KT 텔레캅을 설치해야 되겠다. 두 가지를 생각했죠. 그럼 뭘 해야 될까? KT 텔레캅을 설치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럼 뭡니까? 이것도 제가 위험의 어떤 관리 방법이죠. 저는 위험을 미리 발견하지 못했고 나중에 발견하게 됐죠. 그래가지고 이래가지고 내 손해가 얼마가 됐네. 이미 기발생한 분석이긴 하지만은 평가. 근데 만약에 제가 CP를 잊어버려서 전화했어요. 보험사에 전화해가지고 저기 도난보험료 가입하려고요. 이러면은 그 하나 사건으로만 놓고 봤을 때
보험사에서 받아줍니까? 안 받아줍니까? 안 받아주죠. 왜? 예, 이미 발생했잖아요. 이미 발생한 걸 보험학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위험이 이미 현실화됐기 때문에 위험이 없으면 보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보험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위험이 발생할 수 없으니까 더 이상. 예, 근데 사실 전 걔네들도 참 의아한 게 그때 며칠 전에 진짜 어렵게 비자금으로 구입한 DSLR 카메라가 있었어요. 그 당시 되게 비쌌거든요. 거의 돈백 가까이 하는 것 같다가 제 책상에 있으면 바로 뒤에 그 책창 바로 위에 오셔놨어요. 이렇게 딱. 그래서 뭐 캐논 저렇게 딱 이렇게. 그리고 제가 보면서 막 혼자 뿌듯해하고 그랬었는데 그거 손도 안 댔어요. 손도 안 대고 그 두 번째 기가 막혔던 건 에어컨을 좀 끄고 가든가 에어컨을 다 켜놓고 한 거예요. 그냥. 아니 일할 때 더웠는가 봐요. 에어컨 켜놓고 이제 일을 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거 두 개가 조금 기억이 남아요. 되게. 근데 이제 그 건물에 있을 때 또 제가 뭘 했냐면은 그때 도난 위험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좀 겨울이 됐는데 지내보니까 건물이 되게 노후화된 건물이었어요. 그래갖고 노후화돼서 도시가스, 그러니까 가스 배관 자체도 들어오질 않았어요. 건물에. 하려면은 그 도로에서 따서 들어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가스로 트는 온풍기를 쓸 수가 없어. 다 전기로만 해야 됐어요. 전기로만. 근데 또 오래돼 있다 보니까 막 전선이 막 치렁치렁 늘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 들었냐면 도난도 한번 당했겠다. 야 이거 불날 수도 있겠다. 겨울에 많이 쓰고 누가 이렇게 그냥 꽂아놓고 나가버리면 온열기도 많이 돌렸거든요. 안에서. 불날 수도 있겠다. 근데 불나면 제가 봤을 때 그 할아버지가 그 건물 화장실에 있었는데 겨울에 잘 얼잖아요. 뻑하면 어니까 수도꼭지를 살짝 열어놓는 게 아니라 거의 줄줄줄줄 세 개 열어놔요. 얼지 말게. 우리 팀 화장실을. 그럼 항상 들어와서 우리 사무실에 커피 한잔 얻어먹으면서 아이고 이 대표 얼까봐 내가 수도꼭지 열어놨어. 수도세 좀 나오겠네. 어떡하나 이거. 허허 웃으면서 나가요. 속으로 아 저런 우라질. 근데 저 건물주셨는데 그 건물주분이 그 겨울이고 여름이고 뭐라고 계시냐면 영등포에서 돌아다니면서 폐지를 줍고 다녀요. 예, 그 건물 지금 허물고 새 건물 세웠어요. 7층짜리로 세웠는데 부자가 되는 건 이유가 있겠더라고요. 뭐 갑자기 이 얘기가 뭐냐면 어쨌든 그 화재에 대한 위험 때문에 화재보험을 가입한 거예요. 근데 그건 가입해 주죠. 왜? 아직 불은 안 났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위험을 저희가 이제 겪든가 아니면 미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거니까 이미 발생한 위험에 대해서도 위험 관리 대비책으로 저는 KT텔레캅을 선택했다는 것은 위험 관리의 일종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위험은 보험에서 담보할 수 없는 위험입니다. 이미 발생했으니까. 그죠? 그러면 두 번째로 화재에 대한 위험을 발견하고 분석 대비책을 세웠습니다. 화재에 대한 거 보험을 가입해 줍니다. 왜? 화재는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으니까. 불확정한 사례로 남아있으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보험보다 위험 관리가 결국은 더 큰 개념이라는 거죠. 이미 발생했든 발생하지 않았든 위험 관리라는 것은 언제나 존재하는 것이고 이미 발생하지 않은 위험에 대해서 보험에 가입해 주는 것인데 우리가 알아봤듯이 위험관리, 회피, 보유, 전가, 손실 감소, 손실 빈도 감소 중에서는 보험은 이 전가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위험관리에 대한 우리가 위험을 발견하고 생활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대비책을 수립하는 과정 중에서 일부가 바로 보험이다. 그리고 이러니 이 보험을 공부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보험기업법을 다 알았다고 해서 여기에 대한 아주 일부를 알게 된 것이죠. 보험기업법을 알게 된다는 것은. 그래서 위험관리라는 광범위한 바닷속에서 보험이라는 조그마한 섬을 하나 공부하는 것이다 라는 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이제 보험에 대한 위치는 알았죠. 위험관리 중에서 하나의 기법, 위험을 전가하는 기법이 보험이다. 그럼 이제 보험에 대한 세세한 의미는 어떻게 되느냐. 요거는 한 5분만 쉬었다가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